조계산 깊은 곳에 빨치산 잔당 토벌 작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읍내와 주변 마을은 그 작전의 그림자 아래 놓였다. 승리한 우익 세력, 특히 경찰과 청년단이 휘두르는 방공이라는 이름의 칼날은 산속의 무장 세력만이 아니라 이제 마을 공동체 내부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겨냥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빨갱이와 내통한 좌익분자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였다. 이 혐의는 법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의심과 공포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지독한 올감이었다. 읍내를 뒤덮은 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냄새 없는 독처럼 퍼지는 의심병이었다. 경찰서장 정현동은 교활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작은 행위 하나하나에 내통이라는 죄목을 붙여 넣었다. 한때 좌익봉기에 동조했거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쌀 한 줌이라도 나누어준 농민들은 이제 잠재적인 죄인이었다. 단지 좌익 가족과 눈인사라도 나누었다면 그것이 곧 공산주의에 동조했다는 증거로 둔갑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공포가 낳은 자발적인 고발이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혹은 오랜 원한이나 질투 때문에 이웃을 지목했다. 내가 먼저 고발해야 저들이 나를 안전하게 볼 것이다. 이 비뚤어진 생존 논리가 마을을 갉아먹었다. 고발의 대가로 쌀이나 잠시의 안전을 얻은 사람들은 밤마다 그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희생자들을 향해 더욱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은 사실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과 같았다. 저들은 벌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벌레를 잡는 것이다. 그들은 폭력적인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인간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었다. 정현동은 이 의심을 조장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는 읍내 유지들을 경찰서로 불렀다. 쌀 몇 가마니와 술을 내놓았다. 정현동은 지주 박승도에게 읍내에서 누가 가장 의심스러웠는가? 를 직접 물었다. 박승도는 눈을 빛냈다. 자신의 땅을 잠시나마 빼앗으려 했던 소장농, 자신에게 대들었던 머슴들의 이름을 주저없이 뱉어냈다. 이 명단은 곧 요주의 인물 명단이 되었다. 정현동은 명단 속의 인물들을 새벽녘에 연행했다. 경찰서 뒤편 창고에서는 밤마다 비명소리가 새어나왔다. 주민들은 그 소리를 들었으나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공포는 구체적인 규율로 마을을 통제했다. 청년단은 마을 입구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통행금지는 더욱 엄격해졌다. 밤 10시가 넘으면 그림자도 움직이지 못했다. 청년단원들은 호시탐탐 좌익과의 내통 흔적을 찾았다. 그들이 노린 것은 쌀이나 식량이 아니라 미심쩍은 행위 그 자체였다. 이웃집에서 나는 밥 짓는 냄새가 평소보다 강하다면 그것은 산에 있는 빨갱이에게 줄 음식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노인의 손에 쥐어진 오래된 노숟가락 하나도 좌익 자금이 숨겨진 곳을 표시한 암호로 둔갑했다. 특히 공포의 대상은 좌익 가족, 즉 연자제의 희생자들이었다. 경찰은 산으로 도망친 남편, 아들, 아버지 대신 남겨진 아내와 노모들을 매일 괴롭혔다. 그들은 이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빨갱이에게 밥을 주지 않겠다는 자술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 그 자술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로 낙인 찍혔다. 이웃들은 그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다. 아이들마저 그들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다. 이 고립이 바로 정현동이 노린 가장 강력한 심리적 탄압이었다. 마을 공동체는 정현동의 의도대로 고발하는 자와 고립되는 자로 완벽하게 쪼개졌다. 중학교 교사 김범우는
이 끔찍한 심리극의 고독한 목격자였다. 그는 토벌대의 눈을 피해 일상을 유지했지만 그의 양심은 매일 갈갈이 찢겼다. 그는 밤마다 낡은 노트에 잉크를 묻혀 내통이라는 시대의 단어를 되새겼다. 그가 보기에 진정한 내통은 이념을 초월한 인간적인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폭풍우 속에 굶주린 이에게 밥을 내어주고 추위에 떠는 동료에게 옷가지를 건넨 그 행위,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이제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둔갑하는 시대의 역설을 그는 한 줄 한 줄 기록했다. 김범우는 자신의 기록이 언제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증거임을 알았기에 매일 밤 노트를 불태울까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기록은 공포로 마비된 마을의 마지막 양심이었다. 그는 노트에 의심이 곧 죄가 되는 시대의 야만이라고 적었다. 한편 마을 무당 소아의 존재는 이 내통의 비극을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내통은 이념과는 무관했다. 오직 사랑하는 정아섭이 산에 숨어 있기 때문이었다. 소아는 신들린 몸짓과 예언으로 토벌대의 감시를 교란시키며 은밀히 약초와 식량을 산으로 운반하는 가장 위험한 연락책이었다. 그녀는 대담했다. 구슬할 때마다 그녀는 일부러 경찰서장 정연동의 운명을 예언했다. 곧 서장 나으리 머리 위에 검은 새가 날아들 것이요. 이런 모호한 예언은 정연동에게 분노와 함께 미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정연동은 그녀를 당장 잡아들이고 싶었지만 마을의 미신적인 분위기 때문에 쉽사리 손대지 못했다. 소아는 주로 밤늦게 달이 없는 어둠을 이용했다. 그녀는 머리카락 속에 정아섭이 좋아하는 곶감 몇 개를 숨겼다. 치마폭 깊은 곳에는 쌀 대신 말린 약초를 챙겼다. 산에 오르는 길은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이었다. 그녀는 발을 헛디딜 때마다 정아섭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붙잡히는 순간 정아섭의 보급로는 끊기고 자신의 사랑은 곧 그의 죽음이 될 터였다. 그녀는 매번 조계산에 오르내릴 때마다 굳은 결의와 처절한 사랑의 힘으로 공포를 이겨냈다. 그녀의 춤사위는 단순한 굿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처절한 반항이었다. 정연동은 무당 소아가 단순한 미신을 넘어 정아섭 잔당의 중요한 끈이 되어주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경찰의 신복들을 그림자처럼 소아를 미행하게 했다. 한 번은 소아가 산에서 내려온 후 그녀의 집을 급습했다. 그녀는 태연하게 굿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연동은 모든 방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정연동은 소아의 눈빛이 자신을 비웃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소아의 머리카락을 억지로 잡아챘다. 곶감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소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정아섭은 이미 북으로 떠나 산에 없었다.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 먹었다. 내 남편은 이미 죽었다. 서장 나으리, 죽은 남편에게 가는 길을 막는다면 당신도 곧 죽을 것이다. 소아는 그렇게 자신을 보호했다. 그녀의 목숨은 이미 그녀 자신이 아닌 정아섭과의 약속에 걸려 있었다. 빨갱이와 내통했다는 혐의가 만들어낸 공포와 불신은 읍내 공동체를 완전히 갈라놓았다. 그들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었다. 이 분열은 단순히 정치적 좌우 대립을 넘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웠던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계급적 균열까지 파고들었다. 기름에 해당하는 집단은 경찰서장 정연동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지배층이었다. 이들은 해방전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경력자들이 반공이라는 깃발 아래 재빠르게 결탁하여 만들어낸 세력이었다. 오랜 지주였던 박승도와 읍내의 부유한 상인들이 그들에게
돈과 정보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정현동의 비호 아래 봉기 당시 빼앗겼던 토지를 되찾거나 더 큰 정치적 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 이들은 법과 질서를 외치며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했다. 그들의 집회에서는 애국가와 함께 좌익에 대한 저주가 울려 퍼졌고 그들의 삶은 안전하고 풍요로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의 수호자라고 스스로를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가난하고 억눌린 민중들을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어리석은 존재로 경멸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인간적인 연민이 완전히 제거된 자본과 권력의 논리만을 담고 있었다. 기름 집단의 정점에는 단연 박승도 지주가 있었다. 그는 봉기 기간 동안 잠시 읍을 떠나 목포로 도피했다가 경찰이 읍을 탈환하자마자 돌아왔다. 그의 복수심은 단순한 재산 회복을 넘어섰다. 그는 자신의 땅을 나누어 가졌던 소장농들의 집을 찾아가 직접 쌀을 징수했다. 박승도는 징수 과정에서 과거 자신에게 쌀 한 톨 더 달라고 애원했던 소장농을 모욕하는 것을 즐겼다. 내 놈이 감히 내 땅에 손을 댔지. 이젠 내 쌀 한 톨도 돌려받아야겠다. 그는 소장농들의 눈에서 나오는 분노와 절망을 보며 쾌감을 느꼈다. 이 행위 자체가 그의 권력이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의식이었다. 경찰서의 회식은 매번 박승도의 돈으로 열렸다. 정현동은 술자리에서 박승도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정현동은 박승도의 막대한 재력을 이용해 읍내 청년단을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좌익숙청이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청년단은 이제 읍내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사병 집단이었다. 그들은 심야에 아무 집이나 쳐들어가 강제적인 반공 교육을 시켰다. 이 교육은 주로 폭력과 모욕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재산인 닭이나 돼지를 빼앗아 먹었다. 청년단은 자신들의 폭력을 국가에 대한 공헌으로 믿었다. 그들의 복장에는 늘 흰색 반공 완장이 채워져 있었다. 반면 물과 같은 민초들은 소장농, 머슴,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그들은 좌익 봉기 때 잠깐이나마 내 땅을 가져보았다는 경험 때문에 이제는 잠재적인 빨갱이라는 붉은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 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우익체제 하에 혹독한 수탈 속에서 신음했다. 그들은 정현동 세력의 잔혹한 폭력 앞에서 단결할 힘을 잃고 철저히 개별적인 고립 속에 내던져졌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밤마다 숨죽여 지내야 했고 희망 없는 체념이 그들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구호는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새로운 지배층의 구호에 불과했다. 특히 그들에게는 보도연맹이라는 올가미가 있었다. 좌익에 협력했던 이들을 전향시켜서 조직한 이 단체는 사실상 경찰의 감시망이었다. 농민들은 억지로 이 단체에 가입해야 했다. 그들은 매주 경찰서에 모여 반공 서약을 해야 했다. 이 서약은 그들의 과거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언제든 처벌할 수 있는 예비죄인 명부였다. 농민들은 서약서를 쓸 때마다 손을 떨었다. 이 서약서는 그들이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 인물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문서와 같았다. 그들은 겉으로는 체제에 순응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염상진의 이상이 남긴 작은 불씨를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었다. 염상진이 잠시나마 그들에게 주었던 땅의 자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굶주릴 때마다 박승도에게 모욕당할 때마다 그들은 염상진의 혁명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이 불씨를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숙청당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그들의 침묵은 체념이자 동시에 폭력적인 시대에 대한 가장 처절한 저항 방식이었다. 김범우는 이 물과 기름 사이 그 경계의 틈에서 고독하게 떠도는 존재였다. 그는 기름처럼 배웠고 지식인이었으나 물과 같은 민중의 고통에 깊은 공감과 연민을 느꼈다. 그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었기에 양쪽 모두에게 의심받는 이방인이 되었다. 기름 쪽은 그의 중립적인 지식을 위선이라고 비난했고 물 쪽은 그의 침묵을 비겁함이라고 경계했다. 정연동은 김범우를 두고 저자는 머리가 너무 커서 우리 편이 되지 못한다고 조롱했다. 김범우는 밤이 되면 사랑채에 앉아 중얼거렸다. 나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진실을 희석시키지 않으려는 순수한 물이 되고 싶었으나 결국 어느 곳에도 스며들 수 없는 그저 떠다니는 이물질이 되어버렸구나. 이 물과 기름의 분리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민족 전체의 영구적인 상처가 될 것임을 그는 예감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내통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었고 대화의 통로는 증오와 폭력으로 완전히 막혔다. 이 단절의 시대 속에서 민중들은 자신의 슬픔을 오직 전통적인 울음소리, 망가에 담아낼 수밖에 없었다.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 서로에게 등을 돌린 읍내에는 이제 집단적인 슬픔과 깊은 한이 응축되었다. 이 억눌린 감정은 결국 전통적인 상여소리, 어허, 어허야, 어얼럴러, 어히야라는 망가를 통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이 망가는 단순히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념의 폭력 아래 억울하게 희생된 이 땅의 모든 넋을 위한 시대의 절규였다. 망가가 울려 퍼지는 장소는 토벌대의 감시를 피해 밤늦게 은밀히 치러지는 장례식장이었다. 상여를 메고 가는 상두꾼들은 겉으로는 고인의 육신을 묻었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숙청으로 이름 없이 사라진 모든 이들의 넋을 달래고 있었다. 어어하는 구슬픈 선율과 어어허야 하는 처절한 화답은 살아남은 자들이 겪는 죄책감과 고통을 공유하는 일종의 집단적 치유의식이었다. 망가는 이념적 구호가 없었기에 정연동의 경찰도 쉽사리 금지할 수 없는 유일한 울음이었고 총칼 앞에서 무력한 민중들의 마지막 저항 방식이었다. 이 소리는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산 사람들의 억눌린 목소리를 대신 대변했다. 이 땅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억울한 죽음은 언제쯤 멈추는가? 라는 무언의 질문이 망가의 구절구절 속에 녹아 있었다. 망가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읍내의 공동체가 유지해온 질서와 풍습의 마지막 남은 끈이었다. 망가의 가사에는 죽은 자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 외에도 산 사람이 겪는 고난과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탄식이 은유적으로 담겨 있었다. 상여를 맬 때 선소리꾼이 아이고 이승의 고난 다 잊고 잘 가소 라고 외치면 뒤따르던 사람들이 어얼럴러 어으야 라고 목 놓아 화답했다. 이 화답 속에는 죽은 자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났다는 안도감과 살아남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망가의 리듬은 느리고 장중했다. 상두꾼들은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그들이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를 때마다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이 울음은 이념의 경계를 넘어섰다. 좌익봉기에 가담했던 농민의 장례식 혹은 우익, 청년단에 의해 희생된 경찰의 가족이라도 그들의 망가는 결국 같은 슬픔을 공유했다. 그들은 모두 이 시대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존재들이었다. 망가는 그 모든 희생을 하나로 묶는 민족의 공동 무덤이었다. 정연동도 망가의 소리를 들었으나 그는 그것을 단순한 미개한 풍습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망가 속에는 자신이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민중의 응집력이 담겨 있었다. 김범우는 이 망가의 선율을 들을 때마다 민족의 심장 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는 망가야말로 그 어떤 역사서보다도 진실된 민족의 정서적 기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의 노트에 한이라는 단어를 크게 적었다. 한은 좌우의 이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한국 민족 특유의 슬픔과 억울함의 결정체였다. 김범우는 망가를 들을 때마다 만약 자신이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총칼과 법전이 아닌 이 망가 속에 담긴 민중의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망가의 구슬픈 곡조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이 슬픈 노래가 사라지지 않는 한 민족의 정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망가를 들으며 이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되뇌었다. 그는 망가가 폭력에 대한 민중의 비무장 저항 방식임을 깨달았다. 경찰이 울지 마라. 고 명령할 수는 있었으나 노래하지 마라. 고는 명령하지 못했다. 망가는 울음과 노래, 애도와 저항의 경계에 교묘하게 걸쳐 있었다. 김범우는 망가의 구조를 분석했다. 선소리꾼의 절규는 민중의 분노를 대변했고 후렴의 화답은 그 분노를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겠다는 연대의 맹세였다. 소아 역시 망가의 울림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망가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사랑하는 정아섭의 운명을 예감했다. 망가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통로처럼 느껴졌으며 산속의 정아섭에게 보내는 그녀의 마지막 편지 같았다. 망가의 울림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망가 속에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자신이 이대로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정아섭이 살아남아 이 억울한 망가를 멈추게 할 날이 올 때까지 자신은 반드시 버텨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신이 내린 것처럼 망가 소리를 들으며 춤을 추었다. 그녀의 춤은 애도이자 정아섭을 향한 생존의 주문이었다. 경찰서장 정연동은 이 망가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망가를 좌익 분자들의 선동적인 소리로 규정하고 즉시 금지시키려 했지만 장례식이라는 전통적인 의식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망가의 소리를 경찰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작게 부르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망가의 존재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다. 망가 소리는 정연동의 압력 아래 점점 더 작아지고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겉으로는 고요했으나 속으로는 더 큰 슬픔과 분노를 품고 있었다. 억압적인 체제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민중의 감정 앞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망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알리는 가장 슬픈 증거였다. 망가 속에 민중의 한이 응축되던 그 서늘한 날, 국가 권력은 총칼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지식인들의 양심마저 질식시키려 했다. 그 폭력의 희생양은 바로 김범우였다. 읍내 경찰서장 정연동은 마침내 그를 체포했다. 혐의는 용공행위, 공산주의에 동조하거나 관용을 베푸는 행위라는 뜻이었지만 당시 방공법이 없던 시절 이 모호한 죄목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모든 비판과 중립을 좌익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위험한 칼이었다. 김범우의 죄는 좌익 분자들의 글을 읽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 민중의 고통에 동정심을 보인 것, 그리고 국가 권력의 폭력적인 탄압을 비판한 것이 전부였다. 신문실, 눅눅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정연동은 권력의 냉혹함과 광기를 드러냈다. 당신은 배운 자야. 나라가 붉은 세력에게 넘어갈 위기에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기만이야. 당신의 중립은 위선이며 결과적으로는 용공이다. 왜 당신은 우리 편에 서서 힘을 보태지 않았나? 정연동은 사실 김범우의 지식과 도덕성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폭력적인 통치에 김범우와 같은 지식인의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어 했으나 김범우의 침묵과 냉철한 시선은 그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김범우의 체포는 정연동에게 일종의 정치적 승리였다. 정연동은 김범우의 지적 권위에 눌려왔었다. 그는 김범우가 쓴 농민의 실태에 관한 비판적인 글을 증거로 제시했다. 당신이 쓴 글이 농민들을 선동했다. 이 글은 공산주의의 교과서나 다름없다. 정연동은 소리를 질렀다. 김범우는 묵묵히 대답했다. 나는 실상을 기록했을 뿐이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을 기록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오? 정연동은 신문의 분위기를 극도로 몰아갔다. 그는 책상을 치고 의자를 발로 찼다. 그는 김범우의 중립성을 조롱했다. 당신이 말하는 정의는 밥 먹여주지 않는다. 이 세상은 총과 쌀 둘 중 하나로만 움직인다. 당신은 총도 쌀도 없으니 당신의 양심은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정연동은 김범우에게 지금이라도 나는 좌익에 동조한 것을 후회한다고 서명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다. 이는 김범우의 지적 권위를 꺾고 그를 정권의 홍보도구로 삼으려는 교활한 시도였다. 김범우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나의 양심은 당신들의 총구 앞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나는 진실을 거부하지 않았다.